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산업인대 전문별 포럼 금융 분야를 맡은 김정훈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단체 안에 사실 저보다 훌륭한 금융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국내 한 증권사에서 채권 트레이딩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 국고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15년째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산업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계산업인대회에서 받은 언약과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 강의는 일정 부분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가볍게 또 편하게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금융 분야로 접목하자면 핀테크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 중에 이 금융 분야는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십수년 동안 국내 은행 증권회사는 모바일 뱅킹, HTS, MTS 등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비해 왔습니다. 메시지송에서 어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은행 증권사의 많은 지점에서 이런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면 영업의 인력들의 그런 구조조정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며 사실은 현재도 또 그런 축소 과정 중에 있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이런 핀테크를 가지고 기존의 금융기관과 경쟁을 시작했고 이런 원래 금융의 영역이었던 예금, 대출 업무 그리고 송금이나 결제하는 업무들을 이런 IT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협받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만 놓고 보자면 은행은 이미 수백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VIP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은행의 주 수익원인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럼 예대 마진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국내 리테일 고객들의 이런 대출 규모는 상당하게 대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최근의 순수익은 매년 이렇게 수조 원씩 은행이 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은행들은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그들의 고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뱅크에서 금리를 0.5%, 1% 더 준다고 해서 그런 고객들이 그런 IT 핀테크 기업 쪽으로 옮기기는 사실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증권사만 놓고 보자면 증권사 또한 그 주 수익원은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트레이딩 쪽으로 지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증권사도 이런 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금융의 영역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예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짜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주문은 기계가 매매를 주문을 내는 형태죠.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리서치나 신용평가 부분에서도 IT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계속 운용해야 될 자금 규모나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운용 영역에서는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것이고 다른 금융의 영역들도 금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다 이런 퇴직연금의 그런 규모들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운용해야 될 자금의 규모와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기관이 핀테크 IT 기업과 겹쳐지고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런 금융의 역할은 결코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경제의 트렌드와 시사점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건 이후로 한국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와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인하였습니다. 0%대 금리는 한국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금리 하향 추세는 과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처음 채권 트레이딩을 한 거에 2006년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4.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만약에 예금을 하면 1년에 예금금리가 4%, 5% 정도 되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별 이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이렇게 계속 하향 추세로 왔습니다. 이러한 저금리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닌 건 맞습니다. 미국 또한 0% 금리대 최저금리고 유럽과 일본 또한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 꽤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이렇게 금리가 하향하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빠른 면이 있고 그 원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화 이런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의 문제부터 얘기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현재 0.9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이라고 가정하고 또 평균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21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꼭 8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그 연령이 많다고 본다면 이런 연령대가 은퇴하는 한 10년 정도 뒤 정도에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충격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IT,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0%라는 현재의 금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제는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57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4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주 원인은 이렇게 0%대 금리가 주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진짜 고민하실 것 같고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지감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우리 후대들의 진로와 교육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맞이하게 될 경제 상황은 지금의 어른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임에 또 틀림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빨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업들이 공개 채용을 해서 수백 명씩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기업들은 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채용 형태는 수시 채용 그리고 경력직 채용으로 채용 형태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이유로 단순 서비스업 그리고 고학력들이 일하는 이런 제조업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유튜버 같은 1인 기업 형태 그리고 외국의 우버 드라이버 같은 기익 이코노미 그런 임시 일용직 일자리 그리고 소수의 관리직 전문직들의 일자리의 이런 형태가 양극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후대를 또 키울 때, 또 후대가 앞으로 이런 경제로 진출을 할 때 가져야 할 것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메시지 주신 대로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알고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전문성,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도 감소하고 저성장 추세에 있지만 동남아시아처럼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 우리 후대들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하는 얘기는 최근 10년간 가장 취업률이 좋은 이런 학교와 전공은 외대 베트남어학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들이 많았고 그쪽 인력을 많이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나라의 이 언어들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외국어를 준비하는 것도 제가 추천하고 싶다고 평소에 생각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후대들이 이렇게 미리 전문성을 알면 좋겠는데 그 영역들을 우리 선배 산업인들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산업인들, 영산업인들이 이런 후대들에게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빨리 갖춰야 될 그런 전문성과 이런 현장에서 이런 감각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락방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진다면 후대들이 이렇게 앞으로 경제를 진출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채권 트레이더니까요. 계속 15년 동안 계속 채권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과거 수년 동안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하향하면서 여러분 혹시 채권형 펀드에 드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으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0.5% 기준금리고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도 0%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수익 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로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건 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이렇게 금리를 낮추거나 지금처럼 재정을 많이 풀어서 나라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재정으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금리는 이미 0%대에 많이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재정을 풀어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많은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재정 건전성의 문제입니다. 당장 1, 2년만 놓고 보면은 한국 경제가 튼튼하고 한국의 재정이 다른 여러 국가에 비교해서 좀 튼튼하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5년, 10년 또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노령화되는 시점들을 볼 때 이제 이런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10년 내에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럽의 그리스가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많이 10% 이상으로 뛰고 환율도 폭등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채권 투자도 1, 2년은 상관없지만 향후 10년을 놓고 보면 약간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비중을 보면 원화 자산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우리나라만의 이런 고령화나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투자를 해외 자산 쪽으로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던 일본 또한 그랬습니다.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일본에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해외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한창 미국의 나스닥 이런 테슬라로 대변하는 이런 기술 기업들이 주가가 높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산업혁명의 흐름이 계속되는 한 이런 기술 기업, 바이오 기업, 이런 미래 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조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뜰 거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있다면 몰빵하는 게 나은가? 또 그건 아니고요. 저도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펀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저축한 것도 있고 한데, 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 것들, 이렇게 적립식으로 한다면 매달 적립식으로 한다면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좀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돈을 매달 더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좀 더 금액을 많이 넣고, 너무 또 주가가 높은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그 달에는 좀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 것들은 10년, 20년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원화 자산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달러나 이런 해외 머니들을 조금 저렴할 때 사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적립식의 장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달러 같은 경우에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환율이 좀 급등을 했고 지금은 좀 달러가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다 환전을 해서 달러로 환전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은 좀 달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거 지금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사실 우리의 본업에 제일 축복하시는 거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면에서는 재테크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또 우리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대박 나거나 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산업인대의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산업인들 축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보면서 또 후대 교육과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